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서 뭔가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여전히 서로 간에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번에 이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왜 올랐지라고 생각됐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군들이 차기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전차 군단이죠.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줌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시들해지는 상황 속에서 차기 주도주로 강력하게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미 많이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빚내서 투자한 B2 개미들 10명 중에서 4명은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것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투자한 사람들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왜 일반적으로 빚을 내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지,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신용을 많이 쓴 기업들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장이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빨간불 보여지는 거 좋아요. 네. 자, 올라서 끝났다라는 것은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가져줄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특히나 이제 시장이 아침 시점에서는 좀 떨어졌다가 오후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로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최악의 시점을 지나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주가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런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라면은 어제 개코 금투들의 움직임들이 아마 그쪽으로 몰려간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건 다우지수는 0.14%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6%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기술주, 기업들에게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쏟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부채 한도 협상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늘 16일 부채 한도 상향을 여기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만날 것이다. 말이 되게 어렵게 됐네. 오는 16일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만날 예정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부채 한도를 올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원래 이제 지난주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요게 이제 불발이 됐었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G7 일정을 위해서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길어봤자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내일 오전, 오늘 정도 결론이 나야 되겠죠. 하루 만에 끝낼 일이지, 그거를, 이틀 동안 도시락 싸가지고 밥 먹어가면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낙관하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제 공화당 쪽이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전혀 협상이 생산적이지 않다. 그래서 결론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번에도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디폴트에 대한 공포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이 디폴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5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봐야 되겠죠. 다다음 주까지 이제 여기에 대한 협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디폴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그 전에 일단 나올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안에, 네, 이번 주 아니더라도 다음 주 안에는 무조건적인 이 협상은 타결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점쟁이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디폴트 전에 협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미국이 디폴트가 나올 거다라는 상상조차를 지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 디폴트 돼서 전 세계가 망할 거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짐 싸서 도망가시는 개미 투자자들은 돈 벌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쇼예요. 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말싸움하면서 자기네 쪽으로 더 유리한 조건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협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에 안 되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갔다 들어오는 게 이제 다음 주쯤 될 테니까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문제시 되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해결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죠. 연내 금리 인하에 찬물을 끼얹었다. 누가요?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스틱 총재는 원래부터 계속 그러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 자신의 기본 시나리오가 2024년이 되기 전에는 정말로 인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뭐 자기는 이제 2024년, 즉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년 1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연준 입장을 다시 한번 대변해 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자, 시카고 연은 총재는 뭐라고 했느냐? 지난 5월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간신히 승인한 것이다. 나는 은행 스트레스가 신용을 어느 정도 긴축시킬지가 가장 큰 의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약간 중립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시카리 역시 마찬가지죠. 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금리 동결이 거의 90% 정도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70%대까지 내려왔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가 0.25 정도, 동결은 0.75 정도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이 수치가 변했죠. 이게 점점점 6월로 다가가면서 6월 FOMC 회의가 나오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또 조금 확 뒤집어지면서 금리 인상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는 일단은 생각하지 말자. 그거를 이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 동결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라면 연말 즈음에 한 12월 달 즈음에 금리 인하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새롭다거나 그런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뭐 기업의 어떤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 경제 지표나 기업의 어떤 실적, 또 기업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조업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제조업 지표가 지금 지난달에는 42.6이었는데 42.6보다 더 6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마이너스 31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플러스였는데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상치가 마이너스 5 정도였는데 이게 더 많이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나쁘게 나타나서 제조업이 위축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가 위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폭이 좀 적어요. 또 이제 변동폭도 좀 컸고요. 근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뭐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나와 있고요. 지금 그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좀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합병 소식이 있는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도 좀 있고요. 또 최악을
통해서 이제 지나간다, 최악의 국면이 끝나간다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주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딱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우리가 뭐 새롭게 악재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은 없고 전부 다 해결이 될 만한 내용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금이 아니거나 그런 형태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보시면 됩니다. 딱 거기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수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서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 쪽을 조금 오늘은 만들어 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나스닥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도 올랐으니까 국내 증시 일단은 뭐 후에 떨어지더라도 상승 출발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오네요. 자,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상승한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라고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도 많이 올랐죠. 기아차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들어가는 것, 특히 전기차 쪽이겠습니다만 이런 종목군들 강하게 상승하면서 수익을 계속 키워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 상태 속에서는 주가가 당분간 더 올라간다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가장 큰 경쟁 상대였던 2차전지 쪽이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급의 유입들이 이렇게 자동차 쪽이나 또는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전지 종목군들의 기세가 완연하게 꺾이면서 차기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뭘 살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유력한 주도주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도주 후보주들을 여러 개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주, 조선주까지 관심을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나와 있지만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즉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조선 업종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종목들 중에서도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반도체와 자동차다. 지금 5월 들어서 집중적으로 사모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5월 들어서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네이버가 1등이네요. 네, 네이버가 2248억 해가지고 요게 1위로 가장 많이 샀는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주주 환원 정책 뭐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 좀 올라간 게 있었죠.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2200억 정도. 그 다음에 현대차 1700억, 기아차 1200억. 그래서 지금 2등, 3등, 4등을 반도체와 자동차가 휩쓸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월달로 봐서 그렇지 1월달부터 올해로 치게 되면은요 삼성전자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에 걸친 부분들 그 다음에 근데 반도체 전반에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은 게 하이닉스 쪽은 또 그렇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전기전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기전자. 그래서 사실 LG전자나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쪽들은 약간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또는 반도체 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모듈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동차와 전기전자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자동차가 잘 되는 것에 힘입은 전장 부품의 그런 뭐 매출 증가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뭐 전기차 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올 초부터 생각한다라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기관 쪽은 잘 모르겠다. 기관 쪽은 자기들끼리 뭐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이 좀 있고 금융 투자가 워낙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기관 쪽까지 포함하기 좀 그렇고 외국인들의 매수만 봐서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이쪽에서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장주들이 잘 나가게 되면은요 그 밑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중소형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상승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승률은 대장주가 30% 올라가면 중소형주들은 100%, 200%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황 내에서 잘 가는 종목도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군들의
대장도 보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도 같이 보유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상승 기조에 들어갔을 때는 대장과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골고루 가지고 있어야지 수익이 조금 더 커지고 안정성은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차전지에서 자금이 얼마만큼 넘어올 것인가, 2차전지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 전차 군단에 대한 움직임들을 결정짓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그동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밑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에코프로비엠에 올라탄 비투기미들 10명 중 4명은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빚을 안 내고 내돈내산을 하신 그런 투자자들보다 더 많이 사요. 더 많이 사고 또 이자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부담감도 내야 되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빚내서 투자를 할 정도가 됐으면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수를 조금씩 하다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 거 보고서 이제 욕심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더 사자 해가지고 막 돈 끌어다가 레버리지 걸어서 더 사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보고 있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당장 주식은 사고 싶고 하다 보니까 빚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살살 올라가는 동안에는 매수가 많지 않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고점까지 다다르게 되면은 빚내서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확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손실률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증권사 통계에 따르면요, 1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요, 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합니다. 신용 매수로요. 신용으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NF, 현대로템, 그 다음에 인버스 있고요, 미래나노텍,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두산에너빌리티, 거의 2차전지 쪽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에코프로도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에코프로 BM을 더 많이 샀다고 하네요. 네, 하여튼 그런 정도 움직임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더 큰 규모로 매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B2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보다 전부 다 매입 금액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인당 투자 금액이 1억 2,700만원 시정 매수가요. 근데 일반 투자자는 2,700만원.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1억 정도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얘기는 기존에 조금씩 사다가 에라 모르겠다, 더 사자, 왕창, 이게 주가 올라갈 때 욕심을 더 많이 부리는 내용이 좀 됐을 거고, 아니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돈이 넉넉해야 된다 그러면서 몰빵을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일단은 네, 이렇게 그 신용 금액이 많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자도 내야 되지.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질 때 저 물량들이 뭘로 나올 수 있냐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면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을 때 뭘 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 생각보다 많이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뭐가 나와요? 반대 매매. 이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부담감이 확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투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부담감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빚을 내서 들어온 사람들이 윗꼭지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다라는 거죠. 그 물량이 잠재적인 네, 부담감입니다. 내돈내산으로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에라 모르겠다, 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좀 밑에서 내가 다시 살 거니까 그래 조정 충분히 받도록 해, 난 기다려줄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강제로 뺏긴다는 이야기죠. 이 물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대에서 나타나는 부담감들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뜨거워지던 이런 비트의 열기가
이제 SG증권발 소식 때문에 조금 네, 줄어드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전지 쪽에 열기가 조금 수그러지면서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투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되긴 합니다. 신용잔고가 너무 높았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을 계속 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신용을 계속 줄여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전지 쪽에서도 신용을 조금 충분히 줄여놓고 다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언제고 다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내려오기만 해봐 다시 살 거야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위쪽에 모여있는 그런 물량의 어떤 부분들 이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네,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네,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됐는데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기술주적으로 잘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뚜껑 열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들 예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군들이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사들였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2차전지에서 나온 자금들은 어디로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해 보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차군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B2 개미들 중에서 10중 4는 손실인데 왜 그랬냐? 높은 데서 비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 비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밑에서는 조금씩 사서 간을 보다가 주가가 확 올라가면 거기서 왕창 들어가는데 부족한 돈을 빚으로 떼워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물량들은 전부 다 잠재적인 매도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투가 많으면 많은 기업일수록 부담감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올라가기도 어렵고요. 네, 중국식이 떨어질 때 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와르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네, 고민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원칙 변경은 금물이다. 자신이 결정한 원칙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원칙을 깰 것임을 알면서도 거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질 뿐이다. 원칙 변경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끝난 후에 검증하면 되기 때문에 거래 도중에는 어디까지나 원칙을 엄수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정해놓은 원칙, 이제는 나는 저점에 사야 되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와, 올라가는 주식이 좋아 보여, 이거 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또는 내가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상태라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원칙에 의해서 매수한 종목이라면 자, 이거는 뭐 저점에서 매수해서 추세를 따라 올라가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모르겠다, 에이 그냥 여기서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원칙을 바꾸는 것은 내가 했던 매매를 복귀해보고 아, 이런 매매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러면은 뭔가 기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또는 매매하는 중간에 이렇게 원칙을 바꿔서 투자하게 되면은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네,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기업들 쪽으로 좀 쏠릴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2차전지가 계속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들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모르죠. 2차전지가 조금 반등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저점을 통과해서 얼마만큼 올라와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장 덩어리가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올라가는 덩어리를 누가 만들어서 올려줄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네,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만 분발해주면 증시에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늘 화이팅 잘 해주시기 바라고, 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